3월 14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서울토기동 집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신상털기 잔재를 없애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조사 기능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첫 회동을 가질 걸로 예상되는데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사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요. 공정과 법치, 미래 먹거리 등 5가지 시대적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총리 지명 가능성엔 지금 한눈팔 여유가 전혀 없다고 했죠. 이런 가운데 김부겸 총리가 새 정부에서 유임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윤 당선인 측은 검토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대선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기 위한 민주당 비대위가 오늘 닻을 올렸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뿌리부터 모든 걸 바꾸겠다고 했는데요. 첫 회의에선 5년간의 내로남불 행태를 기억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윤호중 비대위를 겨냥한 당내 반발도 이어졌죠. 민주당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개혁 공약을 실천하고 대장동 특검도 관철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류정화 실장이 개인 사정으로 회의 참석하지 못해서 당분간 백다혜 속보반장이 상황실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뭐 여러 번 해봤으니까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좋아요. 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백반장 조멘토 박준혜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권 준비되면 나가면 되고요. 백반장, 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내일이라도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가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대선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면서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 때 한 발언인데요. 다음 정부에서 다시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됐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의 정치를 해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했습니다. 네, 자 잠시 후 뉴스픽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대장동 공방이 다시 정치권에 가열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운데요. 여당은 민주당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도둑이 수사관을 정하는 꼼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국회 상황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따 백다의 상황실에서 저희가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통이동 인수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을 인수위원장이죠. 만나서 전국 구상 논의를 했고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민정수석실 폐지도 오늘 발표했습니다. 첫 외부 일정으로는 남대문 시장을 찾아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도 만났습니다. 뉴스픽에서 인수위 소식과 윤 당선인 행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첫 출근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 첫 회동은 5살도 접종 마지막 화성 17형 곧 쏜다입니다. 자, 대선 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반려견 토리와 함께 주말을 보낸 윤 당선인. 오늘은 이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는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함께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인수위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네, 국민 통합을 강조한 윤 당선인. 인수위에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 발전 특위를 두기로 했습니다. 각각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직접 발표한 위원장 인사까지 더해서 인수위원회의 뼈대가 갖춰진 모습인데요. 총지휘자의 안철수, 그리고 권영세 부위원장, 그리고 공약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인 기획위원장의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자, 이르면 이번 주 후반 현판식을 갖고 인수위 공식 출범을 알릴 예정입니다. 네, 우리 당선인들의 뜻을 저희도 잘 담아서 대국민 약속을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게 지키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선인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선인 국민의 뜻을 받드시니까. 아이고, 그게 하이죠. 우리가. 네, 인수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실력입니다. 일 잘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선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옳다는 당선인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냈죠. 항상 능력과 실력을 당선인께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 30%들과는 다르게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보도를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뭐 확인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그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별도의 인사검증팀 가동도 시작했습니다. 인수위원 후보군에게 보낸 질문지에는 총 70여 개의 문항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성비위를 저지른 적 있냐, 자녀의 국적은 무엇인가 등등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검증 설문 문항보다 강도가 더 셉니다. 자, 후보자가 네라고 답변한 문항이 있다면 검증팀이 3, 4일간의 추가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문득 과거 인수위원회의 여러 인사 참사들이 떠오르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인수위가 밀실 봉투 인사를 했던 게 대표적입니다. 대변인조차 몰랐던 폐쇄적 방식 때문에 부동산, 병역 같은 기본적인 검증조차 구멍이 뚫리고 말았죠. 저도 이렇게 밀봉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드린 겁니다. 대변인님도 그 명단 이름은 지금 보신 거네요. 밀실 인사 없이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분,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로 저희가 평가하고 인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청와대 개혁도 시작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 직속으로 청와대 개혁 TF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청와대 사정 기능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이 신상 털기, 뒷조사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입니다. 소위 특감으로도 불리죠. 대통령의 사촌인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기억나시나요? 법사위 증언도 못하게 할 뿐더러 혹시라도 그 이후에 K스포츠나 미래에 관해서 특별감찰관실에서 무슨 조치를 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특별감찰관 아예 5년 내내 공석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공수처가 대신 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공수처는 숱한 정치적 중립 논란을 휩싸이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집무실을 나선 윤 당선인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해 11월에 찾았던 남대문 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코로나에 지친 상인들을 위로하고 또 당선되면 꼭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저도 뭐 어릴 때 학생 때부터 이 남대문 시장을 수도 없이 왔는데 과거에는 옷 다 여기서 사 입었잖아요. 운동화 다 여기서 샀지. 이분들이 어려우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 이분들이 중산층으로서 튼튼하게 이 국가 경제 사회를 받쳐줘야 이게 나라도 끄떡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 픽 가봅니다. 안철수 위원장입니다. 이 경쟁자에서 동업자로 이제는 인수위원장을 맡아 차기 정부의 국정 밑그림 작업을 총지휘하게 됐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의 성공 여부는 이 차기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인 안철수의 미래를 결정할 첫 시험대이기도 하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입니다. 인수위원분들과 함께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국정과제와 추진 전략을 위한 국정청사진의 밑그림을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안 위원장은 국정청사진의 밑바탕이 될 5가지 시대적 과제를 꼽았습니다. 공정법치 민주주의 복원, 그리고 미래 먹거리 일자리 기반 만들기, 지역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마지막 국민 통합입니다. 좋은 직장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지역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높은 집값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저출생이 심화되는 겁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겸손과 소통, 책임이라는 이 3가지 인수위원회의 운영 원칙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밤을 새우겠다는 각오와 열정,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자, 인사 발표도 있었습니다. 인수위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조정분과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그리고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경제 분야는 기재부 차관 출신이자 차기 경제부총리 물망에도 오르는 추경호 의원이, 비경제 분야는 이태규 의원이 담당합니다. 자,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책 마련에도 무게를 뒀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의 코로나 비상 대응 TF의 수장도 겸직을 하는데요. 의사 출신으로 여러 방역 정책의 대안을 제시해온 안 위원장을 적임자로 보고 권한을 일임한 셈입니다. 한 파트는 방역이라든지 백신 정책이라든지 또는 아주 중환자에 대해서 병상 확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파트는 여러 가지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손해보상을 과연 국가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서도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안철수 위원장은 현 시점 가장 유력한 초대 총리 후보기도 합니다. 대선 직전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직접 행정 경험을 통해 자신의 과학기술과 미래 비전 능력을 입증받고 싶다 뜻을 내비치기도 했죠. 자, 올해 6월 열리는 지방선거 출마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상치 못한 유력 경쟁자가 언급됐습니다. 바로 현직 총리이자 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부겸 총리죠. 근데 그 얘기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뛰더라고요. 너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지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조를 하고 협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혜를 좀 잘 발휘하는 선례로. 여야의 반응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아란 반응입니다. 다만 당사자인 김부겸 총리와 윤 당선인 측에선 서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게 덕망이 있고 저희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새 총리는 저희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저희의 인선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다시 안철수 위원장에게 포커스를 맞추죠. 행정이냐 정치냐, 총리냐 당권이냐. 향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지방선거를 거치며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에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취약한 당내 기반을 강화해서 5년 뒤를 준비해 나간다는 시나리오인데요. 자, 안 위원장의 행보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은 첫 회동은입니다. 자, 이르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이 성사될 예정입니다. 2년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으로 만난 두 사람, 이제는 전임자와 후임자 관계가 됐는데요. 자,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 역시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입니다.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동 의제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면 문제가 오를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사면한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다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내시고 퇴임하시는 것이 보기도 좋고 또 다음 대통령한테 미룰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언급했습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뜻이겠죠. 공식적인 사면 건의가 있을 경우 문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화성 17형 곧 쏜다입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신형 ICBM 화성 17형의 추가 발사 준비 징후를 포착하고 정밀 감시 중인데요. 평양 순환공안에 이동식 차량 발사대가 등장하고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도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발사, 분명히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 교체기 때마다 핵도발을 반복해 왔는데요.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북한의 동향을 보고하면서 당장 월요일에 ICBM을 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도발이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발사장의 여러 요소들을 신설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픽 코로나 소식입니다. 5살도 접종입니다. 자, 확진자가 연일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닷새째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닷새간 1,000명이 넘게 사망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는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도 이달 말부터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에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고려했다고 했는데요. 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접종에는 성인용과 동일한 성분의 화이자 백신이 사용됩니다. 5세에서 11세 소아용 화이자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 대부분의 이상 반응 사례는 경증이며 중대한 이상 반응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네, 월요일 준비한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인수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고요. 오전에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만나서 티타임을 했습니다. 전국 구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민정수석 실패지를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추가로 밝혔죠. 오늘 인사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오전 11시에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의 차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에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대표께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분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김병준 교수는 자치와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안철수 위원장의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인수위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도 발표됐는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서울대 최종학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선대위에 3김이라는 얘기가 또 있었는데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은 어쨌든 합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수위 내 당선인직 속 청와대 개혁 TF가 꾸려졌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청와대 이전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이른바 이제 광화문 시대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또 공약이었던 민정수석실 폐지도 직접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대대적인 청와대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서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재가동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사촌인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입니다. 이 제도는 여야 합의로 2014년 국회를 통과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 시행이 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특별감찰관 5년 내내 공석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선거 기간 내내 그 처가 리스크가 부각이 됐고 또 여당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포인트잖아요. 장모 최 씨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관련해서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공정과 법치의 잣대를 자신의 가족에게도 균등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내로남불 행태를 없애겠다는 상징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제가 됐던 뉴스죠. 아까 이제 신체커가 소개했는데 김부겸 총리가 유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였는데 일단 뭐 여야 다는 아닙니다만 상당수 여야 양쪽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당선인 측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조간 보도를 통해서 김부겸 총리가 유임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원희룡 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엔 최상이 아니다, 가슴뛰는 아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또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통합과 협치 차원에서는 좋은 기회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당선인 측과 그리고 김부겸 총리 본인의 의사겠죠. 김부겸 총리의 정치적인 앞으로 미래 이것까지도 걸려 있는 문제예요. 네, 만약에 그렇죠. 받았는데 나중에 어떤 정치 행보를 할 때 그게 또 자기한테 그렇죠. 딜레마를 될 수 있는 거라서 간단치는 않은 문제다. 김부겸 총리가 나는 그냥 하겠다라 그러면 내 당에서 뭐 하지 마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하태경 의원도 완전 오보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일단 현실적으로는 뭐 쉽지는 않은 그런 카드죠. 좀 상황을 지켜보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안철수 초대 총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새 정부의 초대 총리를 맡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곧바로 지명된 바 있습니다. 현재 지방선거 출마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선 직전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게 행정 경험을 하고 싶다. 과학기술과 미래 비전의 능력을 입증받고 싶다. 이런 뜻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과학기술 부총리를 맡을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당권을 잡는 쪽으로 행보를 전환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그 지방선거 등을 거쳐 통합 전당대회가 열리면 그때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이를 통해 취약한 당내 기반을 다지고 5년 뒤를 준비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행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행보를 지켜보는 그런 눈들이 많은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입니다. 첫 출근한 윤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 특별감찰관 재가동입니다.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오늘 인수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죠.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가운데 이제 여소야대 정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특검 여가부 폐지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는데요. 이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유정화 실장을 대신해서 국회 상황을 알려드리게 된 백다혜 반장입니다. 오늘 상황실, 특별히 국회 기상청으로 변신해서
3월 임시국회 전국을 미리 예보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면서 웃었던 국민의힘.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현재 전국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대장동 특검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과 전국 기상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키워드 대장동 의혹이죠. 이번 대선은 기승전 대장동이라 불린 만큼 서로가 대장동의 몸통이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TV토론에선 대장동 특검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 이게 지난 2월. 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정작 대선 이후에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장동 얘기는 뭐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네, 하지만 어제는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대장동 특검의 3월 중 임시국회 처리 발언에 화답한 셈인데요. 윤석열 당선자께서 특검에 동의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가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어떤 진상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 규명에는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전 늘 주장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하지만 실제로 특검안이 추진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대장동 특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그 수사 대상과 임명 방법 등을 놓고 계속해서 갈등해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중립적인 상설 특검을 도입하면 산무 특검에 즉각 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가짜 특검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몸통 은폐를 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자신이 지정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은 성남시의 대장동 인허가 과정을 비롯해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배임에 초점을 맞춘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일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대출 과정에서 부실 수사 의혹, 윤 당선인 부친의 주택거래 의혹과 같은 당선인의 검사재직 시절 의혹들 또한 특검하자는 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황인데요. 특검의 임명 방식을 두고도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의 상설 특검을 발의했는데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추천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 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별도 특검안은 변협이 4배수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한 뒤 여야가 합의해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오늘도 여야는 자신들의 특검안에 대한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민주당이 실천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고 나선 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특검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의 특검 법안들이 대선 전에 발의돼 정파적인 입장이 담겨 있는 만큼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차기 정권인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수사팀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장동 특검과 관련한 3월 임시국회 국정예보입니다. 여야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이어서 국회 기상청 또 하나의 안개 속 전국을 예보해 보겠습니다. 정부 부처 개편과 관련해 향후 3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짙은 안개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제20대 대선에서는 2030 세대 여성과 남성이 서로 엇갈린 표심을 보여줬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예상외의 진땀승에 젠더 갈라치기 등 이준석 대표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가부 폐지 공약이 전국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다시 한번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좀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 인권 침해, 권리 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 당선인의 이러한 발언에 정치권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MB 인수위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른바 여가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또 하나의 사안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5석을 새롭게 확보했죠. 국민의당과 합당을 추진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는 114석 수준으로 172석의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에 대해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여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정책까지 사라진다고 하는 건 괴담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젠더 갈라치기의 시작은 민주당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이나 여가부를 가지고 이 광화문에 아무튼 그 벽을 쌓게끔 만들려는 그런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정권을 아슬아슬하게 뺏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우리를 반여성, 여성을 버렸다 이런 프레임에 우리는 놀아나지 않을 겁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또한 오늘 열린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폐기는 아니고 저희가 몇 가지 가능한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중에서 선택을 윤 후보께서 당선자께서 하시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도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한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여야는 지속적인 합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된 이후 비대위원으로 합류한 최이배 전 비대위원 또한 여가부 폐지 공약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거를 만약에 새로 만든다면 여가부 폐지는 수용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입장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그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성평등이 추진돼야 되고 그런 기능을 하는 정부 부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부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에는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2030 여성들의 지지를 받은 만큼 쉽게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상예보로 살펴본 여소야대 전국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여가부 존폐 여부, 3월 국회 험로. 네. 자, 대장동 특검과 여가부 폐지 등을 놓고 3월 국회에서 여야가 아주 세게 부딪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앞으로의 상황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요. 일단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는 민주당 또 정의당도 이제 그 공약을 철회하라는 그런 입장을 냈는데요. 상당히 정치권에서 앞으로 논의가 좀 활발할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해서 이제 공약을 좀 발표하고 있잖아요. 앞서 저희가 이제 민정수석실 폐지 관련된 얘기도 했었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윤 당선인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관련해서요. 반대 입장을 오늘 내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오늘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 공약과 대장동 특검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놨는데요. 특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수사 경과와 결과 결정에 대해서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선 사건의 내용과 관련한 지휘였고 월성 원전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한 지휘는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수사지휘 역시 사건의 내용에 대한 지휘가 아니라 부장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 이런 절차적 지휘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내놓은 공약이 바로 이 수사지휘권 폐지였습니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검찰정법 8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정법 제정 이후에 단 한 차례만 발동될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3차례나 발동이 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사법공약을 발표하면서 추미애 전 장관을 가리켜 검찰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 개혁을 초래했다. 이렇게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 공약들에 대해서 이 밖에도 또 지적한 내용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의 예산 편성권 확보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또한 시기상조라는 뜻을 비췄습니다. 특수활동비 문제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예산 편성의 독립성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특활비 관련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또 대장동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결론나지 않고 20대 대통령 정부에서조차도 시비거리로 이어지는 건 나라와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쪽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대선이 뭐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여야 간에 이제 고소고발전이 아주 뜨거웠잖아요. 오늘 그 경찰, 이게 최승열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와 친인척 관련 수사를 이제 본격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스럽게 수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결과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거는 이제 경찰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기 남부청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여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이 좀 많이 계류가 돼 있고요. 대장동 의혹건이라든지 장남 불법 도박 의혹이라든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해경군 김씨 의혹 재수사 등 6건이 일단 계류돼 있다고 하고요.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해서는 양평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그런 고소고발건이 또 계류 중이라고 하네요. 네, 경찰 쪽에서도 수사가 좀 빨라질 것 같고 또 서울중앙지검에도 지금 이제 여야가 서로 맞고소 맞고발을 한 그런 사안이 많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여가부 존폐 여부 3월 국회 험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갑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민주당 송영길 지도부가 총사퇴했죠. 오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원내대표를 놓고 당내에서 비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패권 정치의 합작물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의 첫 일성, 한마디로 분골 쇄신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교만함이 패배를 불렀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나태함과 안일함이 만든 결과입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만으로는 저희의 과오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뼈와 살을 가르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비대위원들도 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는데요. 지난해 4.7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이 참패를 했었죠. 그때 당을 개혁했어야 했다. 뒤늦은 후회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때 매우 아팠으나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고 그게 두 번째 패배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를 최소한 지난 4.7 재보선 패배 직후에는 만들었어야 했다는 후회가 듭니다. 아마 그때가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마지막 반성의 기회를 주었을 때 아닌가. 민주당은 당 쇄신의 키워드로 청년과 여성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대위원 가운데 절반이 2030 세대와 여성입니다. 특히 N번반 추적단으로 활약했던 박지연 공동 비대위원장의 발탁이 눈에 띕니다. 권력형 성범죄와 성비위에도 최소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고 2차 가해에도 사과하지 않고 오르세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바뀌겠다, 바꾸겠다 하였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겠다며 입을 열기까지 해도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쇄신의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당 성토장을 방불케 한 첫 비대위 회의.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국민의 관역이 되겠다며 쓴소리를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작하는 비대위는 국민의 관역이 되겠습니다. 고치고 바꾸고 비판받을 모든 화살을 쏘아 주시기 바랍니다. 처절한 자기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뿌리부터 모든 것을 다 바꾸겠습니다. 비판의 화살 이미 쏟아지기 시작했죠. 국민이 아닌 민주당 내에서 비대위가 아닌 윤 비대위원장 본인을 향해 말입니다. 대선 패배의 그 대표적인 책임자를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딴 사람들은 전부 총사퇴하고 혼자만 남아서 돌려막기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많았죠.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우리 이제 당이 갖고 있는 이 진영과 패권 정치의 합작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당권파가 제가 볼 때는 청구하기 전에 윤호중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청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가 볼 때 훨씬 많았는데 투표도 없이 비대위원장으로 확정해버린 것도 잘못됐고요. 지난번에 보궐선거 졌을 때도 똑같이 했어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하고 그냥 했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여러 가지 뭐 쇄신안이 나왔지만 제대로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 현재 구조에서는 당내 인사라든지 원내대표 비대위 체제에서 뭘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말이 되느냐. 지난 재보선 패배 이후 걸었던 실패의 길을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 패권 정치 그리고 당권파입니다. 대선에서 지고도 여전히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비대위 측은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일부의 의견이다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또 비대위가 더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부 의원님들의 그런 또 비판들이 있지만 그게 또 다수의 의견은 아닙니다. 글쎄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에도 윤호중 비대위에 물음표를 달았죠. 과연 쇄신을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입니다.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낸 건데요.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죠. 직접 이 후보의 의사까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난간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그 상임고문밖에 없다 해서 정말 참 선거에 있으면 몸과 마음이 고단하거든요. 예. 그런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네. 이 엄혹한 상황들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재명 그 상임고문의 비대위 위원장 체제로 지방선거를 돌파했으면 좋겠다. 직접 만나셔서 설득하신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시고요. 제가 사실은 한 3, 4일 전에 페이스북을 쓰고 난 다음인가 다시 직전인가 예. 그 전화를 했습니다. 예. 워낙 심증이 필요할 것 같아 위로 겸 또 그런 걸 좀 전달했는데 그냥 듣고만 계시더라고요. 이 후보의 비대위원장 등판론. 일단 비대위 측에선 상식적이지 않다. 거리를 뒀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대선 패배로 가장 힘든 분이 아마 지금 후보 본인일 텐데요. 네네. 뭐 경선부터 본선까지 거의 1년을 쉼없이 달려온 분에게 네.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그 좀 휴식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후보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또 역할을 벌써 기대하는 것은 좀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윤호중 비대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당내 인사들도 이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데 대해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제기한다 그런다면 우리 당 지금 역학 구도상 아직도 우리 패권 정치와 진영의 정치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합의를 이뤄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칫하면 뜻은 좋지만 당내 분란, 혼란만 키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대선 후보 나왔었고 지금 선거 지금 한 거의 1년 이상 치렀거든요. 네. 당내 경선까지 했는데 바로 또 지방선거에 나오는 건 저는 좀 예의도 아니라고 보고 지금 아마 대안이 없고 지방선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하기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아쉽게 지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패장이죠. 이 후보가 나서는 모양새 자체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선의 회장으로서 일단의 그 책임 부분도 있고 또 지도부도 그 송영길 대표도 그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물러난 터에 장본인인 이재명 후보가 또 나선다는 것도 그것도 모양상 안 좋은 것이고요. 네. 여러모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두관 의원의 주장, 당내에서 큰 호응을 얻진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김 의원의 노림수는 다른 곳에 있다는 정치권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비대위원장 되는 거하고 김두관 의원 대표 출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재명 후보를 뽑았던 47%의 민심을 등에 업겠다는 거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게 민주당 안에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또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글쎄요, 김 의원의 향후 행보 일단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윤호중 비대위를 둘러싼 갑론을바 정치 평론가 기질을 못 버린 걸까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참전을 했습니다. 다만 비판의 지점은 조금 달랐는데요. 20대 여성인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청년과 여성을 상징하죠. 이 대표는 180석 정의당이다. 소수자 정치를 어설프게 하지 말라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눈엔 박 위원장이 청년과 여성의 교집합으로 보였나 봅니다. 이른바 이대녀로 말입니다. 그러니 소수자란 표현을 썼겠죠.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뭐 남녀 갈라치기 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뭐 약간 반응 같긴 한데 사실은 이제 뭐 특정인을 뭐 비대위원장으로 하냐 안 하냐 어떤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대당 입장에서 언급하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촉발시킨 이 20대, 30대 페미 논쟁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계속적인 어떤 그 공론화의 과정 그리고 많은 그 갈등을 부추기는 것보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권 전체에 저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른바 이대남을 대변해온 이 대표. 본인이 했던 정치는 과연 다수자 정치였을까요? 더욱이 청년과 여성, 충분히 합집합도 가능합니다. 청년층의 정치적 기회 박탈, 남녀 모두의 문제죠. 지난 지방선거에서 40세 미만의 청년 의원은 광역의회의 5.6%, 기초의회의 6.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젊다는 것만으로 새롭다 할 수는 없으나 40세 미만의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27%임을 감안하면
젊은 시민들의 의사가 지방의회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도 특정 세대를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갈 때 볼일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사회, 정말 일상을 살아갈 때 안전할 수 있는 사회.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원장 김혜영이 두렵다는 말도 남겼는데요. 이에 대해선 민주당에서도 귀담아 들어볼 만하다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내 역학구조상 그 진영이나 패권에 소속 안 된 당내 의견을 내는 그런 소신 있는 의견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우리가 귀담아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역시 갈라치기 아니냐 의심에서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대위 만들고 뭐 당명 바꾸고 강령 바꿀 때 당내 중에 비주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외부에서 모셔왔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선거 졌을 때 뭐 비박계나 이런 사람 썼느냐, 친박계 썼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하고 좀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김건식 갈라치기예요, 제가 비대위원장 보기엔. 민주당 비대위의 성패, 결국 6월 지방선거 결과로 결판이 나겠죠. 민주당이 비대위 첫 일성처럼 분골 쇄신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민주당의 배경막 문구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 패배의 원인을 놓고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상대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통하죠. 정성호 의원은 국민이 만들어서 잠시 맡긴 권력을 내 것인 양 독점을 하고 내로남불 오만한 행태를 거듭하다 심판을 받았다면서 그 사실을 벌써 잊어버리고 나는 책임 없다는 듯 자기 욕심만 탐하다가는 영구히 퇴출당할 것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문재인 시대 들어 노무현의 원수를 갚는다는 미명 아래 증오의 대오를 정의의 대오로 착각하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다고 나를 세웠는데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냥 따라갔고 그것이 오늘날의 민주당을 만들었고 결국 대선에 패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신채권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른바 성역화 문제를 비판했죠.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 생각하면 내로남불, 위선, 오만, 독선, 맹종, 패거리 의식 등을 떠올린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내쫓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내세웠는데 민주당이 어떤 행태를 보였느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우기고 억지 쓰고 버티고 아니라고 하거나 상대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역화 문제를 꺼내 들었는데요. 우리 당의 결함 중 하나가 맹종 일색의 성역화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김어준 씨 등이 성역화됐다. 패거리 정치가 활개를 치면서 다른 목소리가 스며들 틈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열성 지지층이 있다는 게 자산이면서도 부담이란 겁니다. 네. 내로남불이나 이제 위선의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민주당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도 네거티브에만 집중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네, 이상민 의원은 왜 인간적인 예의를 갖춰 신사적으로 정책 어젠다를 더 재미있게 풀어내며 하지 못했냐고 비판을 했는데요. 상대 후보를 좀비, 악마처럼 몰아붙여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잡아먹으려 했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아주 비열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출신, 용모, 배경으로 차별과 혐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민주당의 기본적인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이 이제 평소에도 쓴소리를 많이 하지만 대선 이후에는 조금 더 강한 톤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을 축출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우영 전 선대위 대변인인데요. 이상민 의원을 배신자라고 규정하면서 축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당 비대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각났다며 잊을만 하면 나타나 총구를 거꾸로 돌려 쏘는 작은 배신 반복자 이상민을 축출하라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이제 대선 패배의 원인을 놓고 또 앞으로의 해법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당분간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당 밖에서도 이번 대선 패배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진중권 유시민 작가가 설전을 벌였죠. 그렇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진중권 작가 전 교수입니다. 이 진 작가는 지난 11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살려면 비정상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부터 복원해야 한다.
그러려면 김어준, 유시민, 몇몇 이 얼빠진 중소 인플루언서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유시민 작가가 반격에 나선 건데요. 도척에 개가 짖는 건 공자의 잘못도 개의 잘못도 아니다, 이렇게 맞받은 겁니다. 도척의 개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악명 높은 도둑이었던 도척의 개가 주인을 따르던 모습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굴종하는 사람을 가리킨 겁니다. 진 작가가 이른바 친윤 스피커 역할을 했다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진중권 작가는 다시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한 이상민 의원 기사를 소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진보 정당의힘은 다양한 목소리, 여러 비판을 담아내는 데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힘을 상실한 이유로 유시민 작가를 꼽았습니다. 자신이 공자라고 믿는 어용지식인, 그러니까 유 작가와 사실상 당대표 행세해온 만신님, 김어준 씨가 말아드셨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자, 대선 패배의 여파인지는 몰라도요. 임기 말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에서 30%대로 크게 떨어졌는데요.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긍정 평가는 대선 직전 조사 때보다 5.8%포인트 내린 38.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약 석 달여 만에 30%대로 내려앉은 건데요. 부정평가도 대선 직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7.3%포인트 오른 58.8%로 나타났는데요. 영남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두드러졌습니다. 호남에서도 부정평가가 12.7%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가 오늘 자신의 블로그에 짧은 글을 하나 올렸다면서요? 네, 이 후보가 보통 페이스북을 주로 사용했는데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는 짧은 글을 이렇게 블로그에 남겼는데요. 해당 글에는 5,000개 가까운 지지자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고생하셨다. 빨리 회복해서 돌아와라. 등등의 응원 메시지였습니다. 네, 아까 이제 조멘토가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당내 주문도 있고요. 앞으로 이 후보가 어떤 경로를 택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비대위 출범, 윤호중 비토 속 이재명 역할론 시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이제 대선이 끝나니 지방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 분위기인데요. 여기저기서 출사표를 던지는 가운데 일부 험지에서는 눈치 게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지방선거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아현고 일대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다수의 학생이 좀비로 변했습니다. 모두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길. 정치부회와 사건반장을 접수한 백다혜 반장, 이제 예능으로까지 활동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죠. 최근엔 이렇게 연기까지 도전했는데요. 열심히는 하는데 연기 학원을 조금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복국장 말대로 연기 학원까지 다니면 이제 백 반장이 예능을 넘어 드라마까지 접수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백 반장처럼 넥스트 레벨 향해 간 이들이 있죠. 국민의힘인데요. 대선 승리에 힘입은 덕분일까요? 이제는 지방선거를 접수할 차례라고 천명했는데요. 이제 지방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준석 대표, 대선에서 승리는 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못한 상황이죠. 간신히 승리를 거두면서 책임론마저 대두됐는데요. 이런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면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기는 수밖에 없다고 본 듯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당을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에서 준비해온 파격적인 개혁안들과 더불어서 잡음 없는 공천을 수행해내는 것이 오늘 그 사무총장을 새롭게 임명하게 되는데 한기호 사무총장께서 대선 전에 이미 지방선거 등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신 바 있기 때문에 그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기호 사무총장을 다시 모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준비의 일환으로 제일 먼저 한기호 사무총장을 컴백시켰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도 지금은 승리에 도취할 때가 아니라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죠. 자신부터 백의종군하겠다면서 다시 야당 시절의 치열함을 유지하며 지방선거에 매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지도부의 의지에 화답하듯 당내 출마 러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표심을 돌리는 데 성공한 충북과 강원의 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있는데요. 먼저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삼선의 이해운 전 의원입니다. 대선 다음 날인 지난 10일 출마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어린 시절 보낸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충청의 딸임을 내세웠는데요. 지금 충북에는 노련한 요리사가 필요합니다. 윤석열의 공정을 구현해낼 경제통이 필요합니다. 충북의 발전을 위한 길에 이해훈도 함께하겠습니다. 강원지사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토론 코치로 알려진 분이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언론전략기획단장을 맡았던 황상무 전 KBS 앵커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을 찾아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안겨주는 안식과 낭만의 땅이자 대한민국 수도권에 에너지와 물을 공급하는 생명의 보고로 가꾸는데 몸을 바칠 각오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감히 출사표를 던집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모두 승리했죠. 강원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도민들의 민주당 심판론에 편승하는 분위기인데요. 황 전 앵커도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이 이끈 도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문선 도지사의 업적이라는 춘천의 레고랜드만 해도 외국 기업에게 100년 동안이나 사실상 무상으로 땅을 빌려주고 운영 수익의 대부분을 떼주는 불평등 계약으로 도민들의 빚만 늘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는 본선보다 더 치열한 예선이 예고되는데요. 대구의 터줏대감, 현재 대구시를 이끌고 있는 권영진 시장입니다. 이번에 3선에 도전할 예정이죠. 이에 맞설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TK 신공항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활주로가 한 3.8km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국비공항이 되어야 됩니다. 윤 후보 이거 약속하시겠죠? 예, 형님. 자, 그럼 TK 신공항이 그래 되면 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대선 주자에서 한 단계 급을 낮춘 홍준표 의원입니다. 대선 다음 날 하방을 선언하면서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청년의 꿈을 통해 대한민국 리모델링 꿈이 좌절된 지금 제가 할 일은 나를 키워준 대구부터 리모델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홍 의원의 출마는 윤 당선인의 유세를 도울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대구 시내 동부 비행장터에 거기에 두바이식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두바이식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대한민국의 명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해주시겠죠? 이미 경선 때 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의 경우엔 지난해 4.7 재보선으로 당선된 오세훈 현 시장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현역 도전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도 박형준 현 시장이 재선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울과 달리 중진 의원들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선의 조경태 의원과 3선의 이현승, 하태경 의원 등이 후보군에 꼽힙니다. 반면 눈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선에서 윤 당선인이 패배한 지역인데요. 경기도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무래도 험지다 보니 선뜻 경기지사에 나서겠다는 이들이 보이지 않고 있죠. 선대본부 공보단장에 이어 당선인 대변인으로 발탁된 김은혜 의원의 차출론이 나오긴 했지만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지낸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하마평엔 올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이런 인물난 때문일까요? M1 사람을 등 떠미는 분위기도 느껴지는데요. 네가 가라. 하와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경기지사에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경기지사가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마땅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당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우리가 선거에 졌던 경기도에 가서 내가 몸을 투신해서 이기고 돌아오겠다. 그게 정치력을 확증받는 겁니다. 자, 이제는 민주당에 줌인해볼까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반대 상황입니다. 이재명 전 후보가 이긴 지역에만 출마자가 몰릴 뿐 나머지 지역은 비교적 찬밥 신세인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프리미엄이 붙은 경기도의 청약률이 뜨겁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조정식 의원을 경기도 지사 후보로 거론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또 이재명 후보를 배출한 곳이기 때문에 또 이재명 후보의 뜻을 이어서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당연히 잇따라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5선의 조정식 의원인데요. 대선 전 인터뷰인데 이 정도면 정치 문법상 출마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셈입니다. 예전부터 경기도에 눈독을 들이던 이도 있는데요. 조 의원과 마찬가지로 5선 의원입니다. 하마평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의원님께서 경기도 지사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던데요. 뭐 그 이야기 자체가 제게 가분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제가 압도적으로 1등이 나와서 아니 저 정치인 촉이 있는 이동영 작가께서 왜 그런지 좀 분석을 한번 해주세요. 저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정치인이고. 알겠습니다. 안 나간다는 말씀은 없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죠. 오랜 기간 군부를 떼왔던 안민석 의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마 채비를 서두르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사선 김태년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도 몸풀기에 나섰다는 후문입니다. 경기 못지않게 핫한 곳은 또 있는데요. 민주당 텃밭인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리턴 매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인 이용섭 시장이 지금 재선에 도전할 전망이 있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력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을 거치며 열기가 수그러든 곳도 있습니다. 지난 재보선에 이어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패한 서울입니다. 대선 전반에도 우상호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서울시장 도전의 의지를 보였는데요. 지금은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천, 타천으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이름도 들리고 있지만요. 본인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이러다 보니 이 전 후보와 단일화를 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의 도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안이 있었어요? 예, 다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얘기죠. 총선, 서울시장, 대선, 경선 참여를 양쪽 당에서 다 요청을 했었고. 좀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는 뭔가 자리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네, 그런 걸 만약에 했더라면 제가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뭐 그 이계 연대나 또는 정치 공학으로 이렇게 이합집산하는 거 저는 아주 혐오합니다. 부산도 출마를 망설이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 부산 지역구 현역 의원인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의원 모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를 뛰었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재도전에는 회의적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결국 외부 인사를 수혈할 공산도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여야 후보군들을 두루 살펴봤는데요. 주요 지역인 서울, 경기, 부산만 놓고 봤을 때 예상 후보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지방선거 모두 돌입한 여야, 험지 놓고는 출마 눈치 게임. 네,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요. 이제 지방선거가 8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치부회의에서 지방선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경기지사 출마자 풍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직 뭐 그런 움직임은 없고요. 다만 지금 공식 출마 선언을 한 후보가 한 명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함진규 전 의원입니다. 어제 선언을 했는데요. 함 전 의원은 이 8달 상수원 이전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수도 성장, 이 경기북도 신설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함 전 의원은 6대와 7대 경기도 의원을 지냈고요. 이 시흥갑에서 19대와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인지도가 더 높은 인사들이 나서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현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경기지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인천 쪽은 어떤가요? 민주당은 지금 박남춘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남춘 시장이 재선에 나설 걸로 보이고요.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윤관석, 홍영표, 김교웅 의원은 모두 출마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천에서 3선을 지낸 이학재 전 의원, 유정복 전 시장이 출사표를 냈고요. 대선 경선 후보였던 안상수 전 시장도 출마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른 지역도 좀 알아보면요. 이 경남지사의 경우에 윤핵관 3인방 중 한 명인 윤한홍 의원이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주당에서 민홍철 의원과 김종우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남지사 출신의 김두관 의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전남지사는 김영록 현 지사의 재선 도전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전북지사의 경우에 민주당 소속 송하진 현 지사가 이미 3선 도전을 선언을 했죠. 김윤덕, 안호영 민주당 의원도 일찍이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남 전북에서는 아직까지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고요. 강원 쪽에서는 황상무 전 앵커 말고는 다른 후보는 없나요? 네, 강원 지역구를 둔 이양수 전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과 이철규 인수위 총괄 보좌역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강원지사 출신인 이광재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졌습니다.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고 원내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지사의 경우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후보의 비서실장이었던 오영훈 의원이 유일하게 출마할 예정입니다. 오 의원은 앞서 지역위원장 을 사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울산시장의 경우에는요, 이 민주당에서는 송철호 현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가변 전 국회부의장,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또 울산의 지역구를 둔 서범수 의원도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앞서도 저희가 잠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합당은 상당히 서두르겠다는 게 양쪽의 입장인데요. 다만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지방선거 공천권을 두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죠. 그렇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 공천권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라는 예상이 있는데요. 일단 두 당의 합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언급했던 조건으로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지난달에 저는 합당에 대해선 일관된 이야기를 했다. 당명을 바꾸는 것 외에는 다 열려 있다고 했다면서 지방선거를 비롯해 앞으로의 선거에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측 인사들이 공정하게 지방선거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했는데요. 조광특위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국민의당 출신이 조광특위 위원과 공천심사위원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에도 합당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합당 논의가 시작이 되면 지방선거 공천권 등 국민의당 지분을 둘러싸고 양당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자, 어쨌든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 등 지금 분위기는 좋지만요. 일단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제 공천에서 최대한의 배려를 해달라는 요구를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경선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멘토가 얘기했던 대로 갈등의 소지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지방선거 준비 체제 전환 속도 험지 두고 출마 눈치 게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백반장 내일도 준비 잘해와요. 네. 네. 긴급 부입니다.